지은아, 우린 지금 사람 목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왜냐고? 깜빡했어. 아주 간단해. 당신 어머니가 파티 장소를 나에게 알려주는 걸 깜빡한 것과 똑같이 말이야.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나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 나는 칼날 같은 바람 속에서 이 시간 동안 떨어야 했지. 파티가 이미 끝났을 때 전화가 왔어. 어머, 미안하다 지은아. 너한테 알려준다는 걸 깜빡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심했어. 나는 시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처방약 배달을 중단하고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 시어머니는 경악했지.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장철처럼 날카로운 서울의 칼바람이 수천 개의 작은 칼날처럼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정확히 이 시간 동안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내 휴대폰 화면의 기온은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손가락이 너무 얼어서 휴대폰을 제대로 쥐기조차 힘들었다. 행복한 박간에 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서 마지막 메시지는 오전 2부시에 온 것이었다. 오늘 가족 모임 있다. 늦지 마라. 시간도 장소도 없었다. 2시간 전 나는 남편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가족 모임 어디서 해? 단톡방에 주소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음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의 대답은 웅얼거리는 듯 했다. 아, 엄마가 당신한테 주소 안 보냈어? 잠깐만, 우리 지금 건배 중이라 여기 신호가 안 좋네.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캐시미어 코트 사이로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목도리를 단단히 동여맸지만 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몇몇이 나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던지고는 서둘러 제 갈 길을 갔다. 어디든 앉고 싶었지만 벤치에는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부드럽게 진동했다. 급히 꺼냈지만 스팸 문자였다. 그것이 지난 5년 동안 박씨 집안에서 내 위치였다. 언제든 잊혀질 수 있는 며느리. 5년 전 민호와 결혼했을 때 나는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심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연봉 2억 원을 받던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관두고 시댁의 가족 사업을 도왔다. 내 인맥을 활용해 박씨 집안의 3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내 디자인 감각으로 제품 라인을 완전히 개편하여 회사의 수익을 3배로 늘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점점 더 잦아지는 질책, 시누이 박수진의 노골적인 비꼬임,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나는 영원히 이방인일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였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끊임없는 웅성거림을 배경으로 시어머니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얘야. 너한테 알려준다는 걸 깜빡했지 뭐니. 파티는 거의 끝났으니 올 필요 없다. 바람이 윙윙거렸다. 내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저 밖에서 이 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아유 세상에, 추운데 그냥 집에 들어가지 그랬니?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아, 그건 그렇고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대청소 좀 도와라. 명절도 다가오고 집안일이 산더미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아, 듣고 있니? 내일 아침 알시다. 늦지 마라. 나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얼음 칼날이 폐를 찌르는 듯했다. 어머니, 오늘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뭐? 아, 나 이제 끊어야겠다. 케이크 자르려고 해. 너도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쉬어라. 전화가 끊겼다. 나는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광장 근처에 시계탑이 6번 울렸다. 묵직한 종소리가 얼어붙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따뜻한 가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버려진 바보처럼 여기 서 있었다. 5년 동안 나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밤에는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시어머니의 혈압약,
시아버지의 영양제, 시누이의 화장품, 남편의 양복과 넥타이까지 모든 것이 내 손을 거쳐갔다. 친척들은 결혼 준비부터 육아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 나는 팽이처럼 끊임없이 돌았지만 그 집안에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얻지 못했다. 지난주 회사의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운 후 10분 늦게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내 방문 앞에 서서 30분 동안 설교를 늘어놓았다. 무슨 불운이 껴서 이렇게 게으른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엊그제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다. 며칠 간병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꾸했다. 너는 이제 우리 식구다. 네 집안 문제를 우리 집까지 끌고 오지 마라. 어제 백화점에서 생신 선물로 80만 원짜리 캐시미어 스웨터를 사드렸다. 그녀는 가격표를 힐끗 보더니 쏘아붙였다. 고작 이걸로 내 환심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얼어붙은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다. 이 기분을 기억해야 했다. 이 뼈에 사무치는 추위,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 굴욕감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다. 민호의 사업체 주거래 계좌는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내 신용도가 좋아서 대출을 받기 더 쉬웠기 때문이다. 계좌 잔액 7억 원. 나는 이체를 누르고 내 개인 계좌 번호를 입력했다. 금액 7억 원. 지문인식 확인. 이체 완료. 다음으로 다른 앱을 열었다. 시어머니의 혈압약 정기 배송 서비스였다. 모든 주문을 취소하고 배송 정보를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약속한 열쇠 수리공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 8시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다. 나는 민호와 함께 사는 아파트, 우리 부모님이 결혼 전에 나를 위해 사주셨고 온전히 내 명의로 된 강남의 아파트 주소를 댔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30년을 살아온 이 도시를 바라보며 문득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췄다. 요금을 내고 내렸다. 12층 우리 집을 올려다보니 불이 켜져 있었다. 민호가 집에 온 모양이다. 파티가 끝났으니 당연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버튼을 눌렀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나조차 낯선 결의가 서려 있었다. 5년의 결혼 생활. 나는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칼바람 속 이 시간의 기다림과 깜빡했다. 는 무심한 말뿐이었다. 띵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집 문 앞으로 걸어갔다. 열쇠를 꺼냈지만 바로 열지 않았다. 심호흡을 했다. 안에는 내가 익숙했던 삶, 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가정, 그리고 나를 서서히 잃어버리게 만든 감옥이 있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거실 소파에 민호가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도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왔어? 엄마가 당신 파티에 못 왔다던데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문을 닫고 핸드백을 현관 탁자에 놓았다. 밖에서 2시간 기다렸어. 어머니가 주소를 안 주셨거든. 그제야 민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럼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야지. 그 추운 날씨에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5년 동안 사랑했던 이 남자가 갑자기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전화했어. 당신이 끊었잖아. 아, 그랬나? 너무 시끄러워서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봐.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참, 엄마가 내일 대청소 도우러 일찍 오래. 대답 없이 나는 침실로 향했다. 지윤아,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왜 그래? 엄마가 주소 주는 거 깜빡했다고 삐진 거야? 나는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민호 씨, 만약 당신 여동생 수진 씨가 오늘 그 추운 바람 속에 2시간 동안 서 있었다면 똑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 그는 당황했다. 내가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건 다르지. 수진이는 가족이고 당신은... 아니, 내 말은... 내가 말을 끊었다. 오는 동안 당신 집에서 나는 항상 이방인이었어. 내가 당신 가족을 위해 한 모든 일은 당연한 거였고
오늘 드디어 알았어. 희생할 가치가 없는 가족도 있다는 걸. 민호의 얼굴이 변했다. 지은아,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추위를 너무 타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를 무시하고 침실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따라 들어와 내 여행 가방을 보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은아, 유치하게 굴지 마.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민호 씨,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오늘 일에 대해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 민호는 나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 제정신이야? 파티 주소 깜빡했다고 엄마한테 사과를 시키라니.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알았어. 나는 계속 짐을 쌌다. 신분증, 옷 몇 벌, 노트북만 챙겼다. 어디 가는데? 민호가 내 앞을 막아섰다. 지은아, 경고하는데 적당히 해.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분노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민호 씨,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 아파트는 내 거야.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라고.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무슨 소리야? 여긴 우리 집이야.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명의는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보여줘?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디테일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눈치였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대답 없이 나는 가방을 들고 침실을 나갔다. 거실에 멈춰서서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내가 정성스레 꾸민 공간, 사랑으로 고른 가구들. 저녁 8시에 열쇠 수리공이 와서 잠금 장치를 바꿀 거야. 내가 말했다.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경비실에 당신 짐 다 맡겨버릴 테니까. 지훈아, 너 미쳤어? 민호가 달려와 내 팔을 잡았다.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민호 씨, 오늘 일이 원인이 아니야. 그건 그냥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뿐이야. 5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이젠 지쳤고. 나는 가방을 끌고 문 쪽으로 갔다. 잠깐만. 등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은아, 말로 하자. 오늘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 너무 늦었어. 그 이 시간 동안 추위에 떨 때 당신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줬더라면, 내가 이 시간 기다렸다고 했을 때 당신이 조금이라도 미안해했더라면, 방금 전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더라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필요 없어. 문을 열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묘한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다. 이번 목적지는 결혼 전에 사둔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지난달 세입자가 나가서 비어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김영자 여사라는 이름이 떴다. 내 작은 오피스텔은 성수동에 있는 15평 정도의 원룸이었다. 한 달 동안 비어 있어서 먼지 냄새가 났지만 나에게는 자유의 냄새였다.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시어머니 3통, 민호 7통, 모르는 번호 몇 통. 행복한 박간의 단톡방은 난리가 났다. 단톡방을 열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시어머니 김영자였다. 지은아,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전화도 안 받고. 민호한테 네가 집 나갔다는 소리 들었다. 당장 이게 무슨 짓인지 설명해라. 그 밑에는 신우이, 박수진의 댓글이 있었다. 언니, 무슨 드라마 찍어요? 파티도 안 오더니 이제 가출까지? 이어서 시아버지 박상훈의 드문 메시지가 있었다. 지훈아, 무슨 일이든 집에 와서 얘기하자. 밖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집안에서 소란을 피운 건 나뿐이었나 보다. 진정한 이방인. 나는 화면을 빠르게 스와이프하여 행복한 박간의 그룹을 나갔다. 그리고 시어머니, 신우이, 모든 친척의 번호를 차단했다. 오직 민호의 번호만 남겨두었다. 약해서가 아니라 박씨 집안이 어떻게 나올지 그 입으로 직접 듣기 위해서였다. 그룹을 나가자마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왜 단톡방을 나가? 그리고 왜 엄마를 차단해? 문제 있어?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거긴 내 집이 아니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 거기 무슨 문제 있어?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쓰고 있었다. 좋아. 아파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해. 회사 계좌는 왜 비운 거야? 7억이 넘는 돈이야. 회사의 운영자금이라고. 아, 알아챘구나. 빠르네. 그 계좌 4명이잖아. 그리고 그 돈 대부분은 내가 성사시킨 프로젝트 착수금이고.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더 이상 박씨 집안 사람이 아니니 내 것은 내가 챙겨야지. 네 것이라고? 지은아, 잊지 마. 넌 아직 내 아내고 그건 부부 공동재산이야. 그럼 이혼해.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이혼하면 당신 몫은 10원 한 장까지 계산해서 줄게. 하지만 지금은 내 권리를 지켜야겠어. 소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 초 후 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지은아, 바보 같은 짓 그만해. 오늘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집에 와서 차분하게 얘기하자. 그래, 또 대신 사과네. 항상 대신이지. 민호 씨,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내가 물었다.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루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 5년 동안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은 당신 가족에게서 왔고, 당신은 항상 그들 편이었어. 그는 말이 없었다. 오늘 칼바람 속에서 이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 어머니는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로 넘겼어.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 완벽한 타인처럼. 오늘 일 화난 건 이해해. 하지만 엄마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건망증이 심해서. 건망증? 내가 말을 잘랐다. 그럼 왜 당신 여동생한테 주소 주는 건 안 깜빡했어? 왜 아버님한테는 안 깜빡했어? 왜 우연히 나만 깜빡했을까? 민호는 침묵했다. 지은아, 일단 집에 와. 얼굴 보고 얘기해.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이혼 얘기는 그때 해. 저녁 7시까지 내 집에서 나가. 7시 넘어서도 있으면 경찰 부를 거야. 지은아, 너무하잖아. 그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이혼하면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뭘 먹고 살 건데? 5년 동안 경력도 없잖아. 나는 웃었다. 드디어 본심이 나왔다. 박씨 집안 눈에 나는 민호 덕에 먹고 사는 가정주부. 그들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여자였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고. 내가 말했다.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전해. 혈압약 내일 떨어질 거야. 정기 배송 취소했으니까 직접 사드시라고 해. 뭐라고? 민호의 목소리에 불신이 가득 찼다. 지은아, 우린 사람 목숨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왜? 깜빡했어. 아주 간단해. 내가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가 파티 주소를 나에게 알려주는 걸 깜빡한 것과 똑같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부엌에서 물을 끓여 차를 한 잔 만들었다. 방에 있는 유일한 의자에 앉아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첫째, 내일 변호사를 만나 이혼소송을 시작한다. 둘째,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 5년 동안 채용시장을 떠나 있었지만 디자인 감각은 잃지 않았다. 박씨 집안 회사의 프로젝트 대부분이 내 손에서 탄생했다. 셋째, 옛 고객들과 인맥에 연락한다. 5년은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업계에는 여전히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아까 그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이번에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지은아, 나 최진우야. 민호 사촌. 오늘 일 들었어.
네 결정 지지해. 박신의 사람들 산 넘었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최진우. 박씨 집안의 먼 친척이자 조용한 프로그래머였던 그를 기억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는 항상 구석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10마디도 채 나눠보지 않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단하지도 않았다.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박씨 집안 내에 정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차를 다 마시고 시간을 확인했다. 저녁 7시 50분. 열쇠 수리공이 도착했을 시간이다. 오피스텔에 설치해둔 방범 카메라 앱을 열었다. 6개월 전 몰래 설치한 것이었다. 원래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오늘 이런 용도로 쓸 줄은 몰랐다. 화면 속에서 민호가 거실을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열린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시어머니 김영자도 거기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들을 직접 데리러 온 모양이다. 오디오 기능을 켰다. 감히 니한테 이럴 수 있어? 천벌받을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저런 여자한테 기호를 틈을 주면 안 된다고. 꼴값 떠는 거 좀 봐라.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해.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다. 이제 어떡해. 쟤 진심인 것 같아. 진심? 누굴 겁주려고. 이혼하면 제가 뭘 어쩔 건데. 5년 동안 일도 안 한 30 넘은 여자를 누가 써줘?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다. 두고 봐라. 3일도 안 돼서 빌면서 돌아올 거다. 회사 계좌 돈을 전부 개인 계좌로 옮겼어.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그거 우리 돈이야. 당장 경찰 불러. 신고해. 그 계좌 지은이 명이야. 민호의 말끝이 흐려졌다. 어쨌든 신고해. 화면 속에서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시어머니라는 필터도 가족이라는 필터도 없이 그저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통제광인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가 문을 열었다. 열쇠 수리공이었다. 누가 불렀어?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수리공이 뭐라고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민호가 수리공에게 달려들려는 어머니를 말리고 몇 마디 나누는 것을 보았다. 결국 그는 패배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가방을 챙겨 나갔다. 아러시 10분. 민호는 여전히 욕설을 퍼붓는 어머니와 함께 내 집을 나갔다. 수리공이 자물쇠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앱을 껐다. 긴 한숨이 나왔다. 1단계 완료. 이제 진짜 전쟁 시작이다. 노트북을 열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일은 작년에 내가 개발한 박씨 집안 회사의 브랜드 리뉴얼 기획안이었다. 연간 수익을 40%나 올려준 바로 그 기획안. 파일 작성자는 박민호로 되어 있었다. 아침 7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5년 동안 몸에 밴 생체 시계는 고집스러웠다. 더 이상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3초간 천장을 응시하다가 내가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아직 밥 안 했니? 라는 시어머니의 독촉이나 오늘 국이 너무 싱거워 라고 투덜대는 시누이의 불평을 듣지 않아도 된다. 다림질된 셔츠를 당연하다는 듯 기다리는 민호를 볼 일도 없다. 서두르지 않고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창가에 서서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남의 화려함과는 다른 삶의 냄새가 나는 풍경이었다. 아래층 식당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식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호였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17통의 전화와 2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다. 받지 않고 가장 최근의 음성 메시지를 열었다. 지은아, 엄마 약이 떨어졌어. 오늘 아침에 어지럽다고 난리야.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어. 제발 약 배달 서비스 다시 신청해줘.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애원하는 듯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고혈압 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시어머니는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았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먹었다. 지난 5년 동안 약을 사고 요일별 약통에 정리하고 복용 시간을 챙기는 건 내 몫이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말하곤 했다. 우리 지은이가 다른 재주는 없어도 이런 자잘한 건 꼼꼼하게 잘해. 자잘한 건. 커피잔을 내려놓고 예전 주치의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고혈압 환자가 하루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평소 관리가 잘 되었다면 하루 정도는 혈압 상승과 어지러움 정도겠지만 합병증 위험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왕진이라도 갈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더 마셨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죄책감을 느낄까? 아마도. 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칼바람 속에 이 시간 동안 나를 방치했을 때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꼈을까? 민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제발 부탁이야 지훈아.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상태 안 좋아. 약 서비스 다시 신청해주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나는 5글자로 답장했다. 약국 24시간. 그리고 메신저 앱에서 그를 차단했다. 즉시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다른 사람 폰을 빌린 모양이다. 조용히 받았다. 지은아, 이 독한 년. 시어머니 김영자의 목소리였다. 힘이 없었지만 도끼는 여전했다. 날 죽이려는 거냐?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넌 살인자야. 김영자 여사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여기서 2km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고 택시로 10분이면 가요. 동네 의원은 더 가깝고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소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민호가 폰을 뺏은 듯했다. 지은아, 이러지 마. 엄마 정말 편찮으셔. 그냥 약 좀 보내줘. 그 뒤엔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래,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너무 늦었어. 민호씨, 어머니는 62세지 82세가 아니야. 손발 멀쩡하고 아들, 딸, 남편 다 있잖아. 약 하나 사러 가는 자잘한 일 정도는 박씨 집안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잖아. 정말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 깜빡했어. 아주 간단해. 내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파티 주소 주는 걸 깜빡한 것처럼.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전화기가 조용해졌다. 천천히 커피를 비우고 하루 계획을 세웠다. 9시 변호사 미팅, 2시 옛 고객 미팅, 밤에는 포트폴리오 마무리. 9시 정각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강 변호사는 가정법과 이혼 전문인 대학 동창이었다. 정말 결심 섰어? 강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혼은 쉽지 않아. 특히 너처럼 재산이 얽혀 있으면. 결심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빠를수록 좋아. 박민호 씨도 동의해? 곧 하게 될 거야. 강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신 있네. 대답 대신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건 내 혼전재산 증명서, 아파트 계약금, 대출 상환 내역이야. 부모님과 내가 결혼 전에 다 지불했어. 그리고 결혼 후 민호는 이 집에 10원 한 장 보탠 적 없어. 하지만 결혼 후에 같이 살았잖아. 증거 있어? 나는 휴대폰을 열어 은행 내역을 보여주었다. 결혼 후 생활비, 관리비, 대출 이자까지 전부 내 개인 계좌에서 나갔어. 민호 수입은 전적으로 자기 용돈과 투자했었고, 변호사는 내역을 꼼꼼히 살피더니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생활비를 혼자 다 감당했어? 사업에 투자한다, 접대해야 한다 온갖 핑계를 댔거든. 그리고 나는 그걸 믿었고.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너 같은 케이스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은 처음 봐. 생존 문제니까. 내가 말했다.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겠어? 다음 2시간 동안 재산 목록을 상세히 검토했다. 아파트, 개인 적금, 투자 상품, 그리고 박씨 집안 회사에 대한 기여도. 회사 지분 문제가 가장 복잡할 거야. 변호사가 말했다.
네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명해야 해. 증거 있어? 나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지난 5년 동안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의 이메일, 회의록, 디자인 시안, 수정본이야. 작년에 회사가 따낸 가장 큰 프로젝트. 계약서엔 민호 이름이 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진행했어.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를 넘기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아주 강력한 증거야. 하지만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알아. 내가 말했다. 나 인내심 강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샤벌시 30분이었다. 부재중 전화 3통, 모두 모르는 번호였다. 다시 걸지 않았다. 대신 구석진 카페에 들어가 가벼운 점심을 주문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였다. 지윤아, 나 진우야. 통화 가능해? 중요해.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지윤아.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고 주변은 조용했다. 박씨 집안 지금 난리 났어. 고모 오늘 아침에 병원 실려가셨어. 혈압이 너무 올라서 입원해야 한대.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근데 걱정 마.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쇼하는 거일 수도 있어. 진우가 계속했다. 근데 다들 네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해. 민호 형은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상해죄로 고소하겠대. 예상했어.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진우가 잠시 머뭇거렸다. 네 경력을 약점으로 잡으려 해. 5년 동안 일 안 했고 수입도 없었으니까. 이혼해도 재산 분할 많이 못 받을 거라고. 그리고 네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려나 봐. 나는 차갑게 웃었다. 더러운 수작이다. 알았어. 도와줄 거 있어? 진우가 물었다. 나 IT 쪽 일하잖아. 기술적인 거 도와줄 수 있어. 몇 초간 생각했다. 지금은 아니야.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 전화를 끊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약속 장소로 향했다. 김 대표님, 5년 전 내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이었다. 회사를 그만둘 때 나를 극구 말리셨던 분이다. 이 이사, 아니 이지은 씨, 5년 만인데 하나도 안 변했네요. 김 대표님이 나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더 좋아졌어요. 이제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는데요? 과찬이십니다. 내가 웃었다. 전혀요. 그때 만들어준 브랜딩 기획안. 우리 회사에선 아직도 전설로 통합니다. 김 대표님이 말했다. 그동안 박신의 회사에서 일했다고 들었어요. 재능 낭비였죠? 그 작은 그릇에 담기엔 이지은 씨가 너무 컸어요. 대답 대신 포트폴리오를 건넸다. 지난 5년간의 작업물과 새로운 아이디어들. 김 대표님은 진지하게 포트폴리오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그가 폴더를 덮었다. 이지은 씨, 마침 우리 회사에 새 프로젝트가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맡아주실 수 있나요? 조건은요? 김 대표님이 금액을 제시했다. 5년 전 연봉의 1.5배였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즉답하지 않았다. 김 대표님이 놀란 눈치였다. 업계 최고 대우입니다만 알아요.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정리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스케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혼? 김 대표님이 예리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친절하게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 고문 자격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시간은 자유롭게 쓰세요. 일 정리되면 정식 계약합시다. 어때요? 완벽하네요. 우리는 악수했다. 헤어질 때 김 대표님이 불쑥 말했다. 이지은 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박씨 집안 사람들 쉬운 상대 아닙니다. 특히 김영자 여사, 업계에서 평판 안 좋아요. 독하기로 소문났죠. 조심하세요. 네, 그럴게요. 건물을 나서며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3시 20분. 부재중 전화 8통, 모두 모르는 번호. 그리고 문자 하나. 이번에는 시아버지 박상훈이었다. 지은아, 집에 와서 얘기하자. 우린 가족이잖니? 일이 더 커지게 할 순 없지 않니? 가족이라. 메시지를 삭제했다. 오피스텔로 가는 길에 대학병원을 지나쳤다.
2번 병동 아래 민호의 차가 주차된 게 보였다. 몇 초간 망설이다 건물로 들어갔다. 화해하러 가는 게 아니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보고 싶었다. 순환기 내과는 3층이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호실을 물어보고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307호 문이 열려 있었다. 시어머니 김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호는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고 시누이 수지는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없었다. 엄마, 그만 좀 화내. 이러다 병나면 엄마만 손해야. 민호가 사과 조각을 건넸다.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내. 배은망덕한 년. 환자임에도 시어머니 목소리는 놀랍도록 쩌렁쩌렁했다. 박씨 집안이 5년이나 먹여 살려줬더니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그년 빈털터리로 쫓아낼 거야. 10원 한 장 못 가져가게 할 거다. 알았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쾌차하는 데만 집중해. 민호가 달랬다. 쾌차? 나 태어날 거다. 그년 집에 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겠어. 엄마, 수진도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 좀 낮춰. 병원이잖아. 뭐 어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혼내는 게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는 점점 더 흥분했다. 민호 너 잘 들어. 당장 이혼해. 저런 여자 우리 집에 못 든다. 이혼하면 엄마가 더 좋은 여자 찾아줄게. 복도 모퉁이 벽에 기대어 나는 조용히 들었다. 5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항상 내 등 뒤에서였다. 내 귀로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들 머릿속에서 나는 정말 박씨 집안의 기생에 5년 동안 등골 빼먹은 기생충이었구나. 간호사가 방에서 나오자 나는 몸을 돌려 나왔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 알림이었다. 민호가 공동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어제 이미 계좌 돈을 다 옮기고 동결시켜 놨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탔다. 거울 속 내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강 변호사였다. 지은아, 민호 측 변호사가 연락했어. 변호사 목소리가 좀 심각했다. 합의 이혼을 제안하는데 조건이 가관이야. 첫째, 아파트는 민호 명의로. 결혼 후 대출금 같이 갚았다고 주장해. 네가 낸 건 인정 안 하고. 둘째, 회사 자산은 너랑 상관없음. 셋째, 내 개인 예금 절반 내놓으래. 넷째, 어머니 병원비랑 정신적 피해보상금 내놓으래. 나는 웃었다. 뻔뻔하네. 변호사님 생각은? 당연히 말도 안 되지. 변호사가 말했다. 내 생각엔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낫겠어. 네가 준비한 증거면 승소 확률 아주 높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상관없어. 엘리베이터 숫자가 내려가는 걸 보며 말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 안 해. 중요한 건 내 걸 되찾는 거야. 그리고 그 아파트, 특히 그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사주신 집이야. 10원 한 장 양보 안 해. 병원 정문을 나서자 하늘에서 작은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손을 뻗어 하나를 받았다. 손바닥 위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5년 전 이런 눈 오는 날 민호가 프로포즈했었다.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루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눈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변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번호로 온 민호의 문자였다. 지은아, 우리 단둘이 만나서 얘기 좀 해. 이번에는 정말 네 편 들어줄게. 약속해.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보다 답장했다.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해. 연락 기다려. 휴대폰을 넣고 눈 내리는 거리로 걸어갔다. 나는 헤럴드 워싱턴 도서관, 아니, 정독 도서관 근처에 북카페를 약속 장소로 잡았다. 공개적이고 조용하며 CCTV가 있는 곳. 무엇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이었다. 그때 민호는 쉽게 얼굴을 붉히는 청년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절판된 초판본 책을 구해주려고 온 도시의 헌책방을 뒤졌었다. 그는 10분 일찍 도착해서 우리가 항상 앉던 창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내가 카페에 들어서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불안, 그리고 내가 무시하고 싶은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지은아, 그가 의자를 빼주었다. 나는 앉지 않고 그 맞은편,
벽을 등진 자리를 택했다. 내 등 뒤를 보호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조용히 앉았다. 5년 결혼 생활 동안 내 자리가 그의 옆인 것에 익숙했을 것이다. 뭐 마실래?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 그가 물었다. 마치 우리가 여전히 데이트하는 사이인 것처럼. 레모네이드. 고마워.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나는 신맛을 싫어해서 레모네이드를 절대 마시지 않았었다. 주문을 마친 후 침묵이 흘렀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안은 따뜻했다. 창문이 약간 뿌옇게 흐려졌다. 엄마는 퇴원하셨어. 민호가 침묵을 깼다. 의사가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흥분해서 그렇대.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엄마도 본인이 잘못한 거 아셔. 그날 정말 바빠서 깜빡한 거래. 고의는 아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피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하자. 집에 돌아와 주면 안 될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맹세. 나는 천천히 잔 속에 레몬 조각을 저었다. 민호 씨, 내가 그 추운 바람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그가 나를 보았다.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내가 뭘 얻었나 생각했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직장 그만두고 친구들 다 끊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 가족한테 다 쏟았어. 결과가 뭐였지? 언제든 잊혀질 수 있는 이방인. 그냥 너 혼자? 무슨 소리야? 내가 말을 끊었다. 5년 동안 당신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딸이라고 부른 적 없어. 항상 너, 마치 손님 부르듯이. 당신 동생은 내 화장품이랑 옷을 자기 마음대로 썼어. 근데 내가 한 번 립스틱 빌려 썼더니 온 가족 앞에서 허락 없이 남의 물건 손댄다고 무례하다고 난리쳤지. 민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당신 가족이랑 문제 생길 때마다 항상 그랬지. 엄마가 늙어서 그래. 네가 이해해. 아니면 수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참아. 항상 내가 이해하고 참아야 했어.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가 고개를 숙였다. 네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괜찮은 줄 알았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민호 씨, 내가 지난 5년 동안 존중받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내 말 들은 적 있어? 그는 침묵했다. 직원이 레모네이드와 아메리카노를 가져왔다. 민호는 습관처럼 내 잔을 힐끗 보더니 정말 레모네이드인 걸 확인하고 표정이 더 복잡해졌다. 지은아, 그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깍지 꼈다.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버릇이었다. 결혼이란 게 서로 맞추는 거잖아. 서로 이해해야지. 실수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순 없잖아. 안 그래? 실수 하나?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그 앞에 놓았다. 이거 읽어봐.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수첩을 폈고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내 지난 5년간의 일기, 아니 사건 일지였다. 매 페이지마다 박씨 집안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준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2021년 3월 14일 시어머니 생신 선물과 케이크 준비했으나 돈 쓸 줄만 한다고 질책. 2022년 8월 9일 친정아빠 수술 후 간호하러 가고 싶었으나 시어머니가 넌 이제 우리 식구라며 마금. 2023년 11월 22일 회사 회식. 내가 프로젝트 리더였지만 민호가 집안일 해야 한다며 못 가게 함. 2024년 5월 5일 그만. 민호가 수첩을 덮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나는 수첩을 다시 가져왔다. 당신들 원하는 대로 그냥 웃으면서 다 받아줬어야 했나?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나를 잃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정말 떠날 거라는 두려움. 지은아, 우리가 고칠 수 있어? 내가 고칠게. 엄마랑 수진이도 변하게 할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를 보았다. 5년의 결혼 생활은 그의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다. 눈가 잔주름, 약간 살찐 볼. 우리는 함께 늙어갈 줄 알았다. 그 모든 슬픔이
결혼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 칼바람 속 이 시간 전까지는. 민호 씨, 내가 말했다. 오늘 여기 부른 건 화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혼하려는 거야.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당신 변호사가 제안한 조건 봤어?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내 조건이야.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지켜지지 못한 약속들은 그것을 말하던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 변호사였다. 얘기 끝났어? 예상대로야. 내가 말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원래 계획대로. 나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민호를 보았다. 그는 눈 속에서 허공에 손짓을 하며 신경질적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소송 시작하고 내가 모은 모든 증거 당신 변호사한테 보내. 전부? 변호사가 놀랐다. 너무 이르지 않아? 아니, 내가 말했다. 내가 허세 부리는 게 아니란 걸 보여줘야 해. 전화를 끊고 나가려는데 민호가 갑자기 달려왔다. 지은아, 그가 내 앞을 막아섰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까지? 내가 되물었다. 나 빈털터리로 쫓아내려던 당신들에 비하면? 누가 더 심한 건데? 그건 변호사 전략이었어. 내 의도가 아니었어.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잖아?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민호 씨, 5년 됐어. 나 당신 너무 잘 알아. 당신은 항상 남들이 더러운 일 하게 두고 착한 척 하잖아. 당신 어머니가 나 학대할 때, 여동생이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 때 당신 침묵했어. 이제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조건 내고니까 또 침묵하고, 그리고 내가 반격하니까 그제야 자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비켜. 내가 말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 씨,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안 비키면 경찰 부를 거야. 도서관 앞에 CCTV 있고 카페 안에 증인들 있어. 전처 스토킹으로 뉴스에 나오고 싶어? 그의 얼굴이 여러 번 바뀌더니 결국 천천히 비켜섰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속눈썹에 눈송이가 내려앉아 물방울로 변했다. 눈물 같았지만 아니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최진우였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았다. 민호 형이 방금 전화했어. 너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모른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눈치야.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형이 널 좀 괴롭힐 수도 있어. 진우가 망설이며 말했다. 민호 형 친구 중에 흥신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금 통화하다 네 이름을 들었어. 흥신소?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안 좋아. 진우가 말했다. 당분간 조심해. 혼자 외진 곳 가지 말고. 알았어. 전화를 끊고 인도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흥신소, 협박, 박민호. 갈수록 유치해지네. 나는 택시를 잡고 오피스텔 대신 경찰서로 향했다. 민원실에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신변 위협을 느껴 신고하고 싶다고 했다. 당직 경찰관이 내 정보를 적고 사건 번호를 주었다. 수상한 점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관이 경고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눈 내리는 도시불빛이 따뜻해 보이면서도 외롭게 느껴졌다.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넘겼다. 5년 동안 친구들에게 먼저 전화한 적이 거의 없었다. 박씨 집안 때문에 나는 무인도가 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한 이름에 멈췄다. 한미영. 대학 단짝 친구. 5년 전 내가 민호를 변호하느라 심하게 다투고 연락이 끊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3번 가고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익숙하지만 약간 머뭇거리는 목소리. 미영아, 내가 말했다. 나야, 지은이.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갑자기 미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야, 이지은, 너 살아있었냐? 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어서 죽은 줄 알았잖아. 나는 웃었지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영의 목소리도 물기에 젖어 있었다. 지금 어디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이혼할 것 같아. 뭐? 미영이 소리쳤다.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 괜찮아. 닥쳐. 미영이 내 말을 끊었다. 주소 찍어. 30분 후 미영이 내 작은 오피스텔로 들이닥쳤다. 5년 만이었다. 머리를 짧게 잘랐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그때와 똑같았다. 항상 내 편이었던 사람의 눈빛. 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녀는 코트를 벗고 사온 포장 음식을 내밀었다. 일단 먹어. 먹으면서 얘기해.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5년간의 서름, 칼바람 속의 기다림, 이혼 결심. 미영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는 새벽 1시였다. 미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잘했어. 그녀가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지은아, 진작 그랬어야 했어. 그날 밤 미영은 가지 않았다. 우리는 대학 시절처럼 한 침대에서 잤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이 그치고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바닥을 차갑게 비쳤다. 휴대폰을 들어 최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고, 고마워. 혹시 무리한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무슨 부탁? 민호랑 그 흥신소 친구 대화 내용 알고 싶어. 라고 썼다. 불법적인 건 원치 않아. 그냥 녹음이나 대화로그 구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번에는 답장이 늦었다. 해볼게.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이미 위험한 상황이야. 내가 답했다. 당하고만 있느니 내가 먼저 움직일래. 알았어. 진우가 짧게 답했다. 다음날 아침, 미영이 아침 식사 만드는 소리에 깼다. 계란 프라이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왔고 그녀의 콧노래가 들렸다. 일어났어? 그녀가 고개를 내밀었다. 얼른 씻어. 밥 다 됐어. 나는 잠시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부엌에서 부산을 떤 건 나였다. 시어머니는 국이 싱겁다. 시누이는 토스트가 바삭하지 않다. 불평했고 민호는 항상 빨리 줘. 늦었어. 라며 재촉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침대에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 아침을 만들고 있다. 뭐 해? 안 먹고? 미영이 접시를 들고 나왔다. 내 요리 실력이 죽었나 안 죽었나 봐라. 씻고 작은 식탁에 앉았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우유뿐인 간단한 식사였지만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다. 오늘 계획은? 미영이 물었다. 옛 고객들 좀 만나보려고. 내가 말했다.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니 밑밥은 깔아놔야지.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줄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웃었다. 대신 부탁 하나만 하자. 사무실 좀 알아봐줘. 사무실? 김 대표님이 프로젝트 하나 주셨는데 제대로 된 작업 공간이 필요해. 여기 계속 있기도 싫고. 이 오피스텔은 임시 피난처였지만 너무 작고 찾기 쉬웠다.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마침 우리 회사 바로 아래층에 사무실 하나 나왔어. 위치 좋고 보안 철저하고 무엇보다 나랑 가까워. 그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다. 15평 남양, 인테리어 다 돼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돼. 월세 200에 보증금 3천. 건물주랑 친해서 내가 깎아볼게. 사진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친구다. 5년 만에 전화 한 통에 모든 걸 해결해 주려는. 완벽해. 거기로 할게. 아침 식사 후 미영은 출근했고 나는 미팅 준비를 했다. 10시 여의도 금융가의 한 빌딩에 도착했다. 스타트업 창업자인 피터 손 대표를 만났다. 5년 전 그의 첫 엔젤 투자를 내가 연결해 줬었다. 이지은 이사님, 손 대표가 반갑게 맞이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편하게 지은 씨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이사 아니에요. 내가 웃으며 악수했다. 제 마음속엔 영원한 미다스의 손, 이 이사님입니다. 손 대표가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동안 박신혜 회사에 계셨다면서요? 안타깝네요. 그런 작은 절에 당신 같은 대불이 계시다니. 인사치레 후 본론으로 들어갔다. 대표님, 저 스튜디오 하나 오픈합니다. 브랜드 디자인이랑 전략 컨설팅이 주 업무예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기회 좀 주세요. 손 대표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나를 보았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해서 저 정말 당신 필요해요. 다음 투자 라운드 준비 중이라 브랜드 전면 개편이 필요한데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어요? 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한테 쏟을 수 있나요?
저 이혼 소송 중인 거 들으셨죠? 내가 차분히 말했다. 가족 문제로 일에 지장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손 대표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그럼 됐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헤어질 때 손 대표가 의향서를 건넸다. 지윤 씨 능력 믿습니다. 이 프로젝트 수락하면 당신 겁니다. 손 대표 회사를 나서며 엘리베이터에서 멈췄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완벽한 화장과 복장,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5년 전 세상을 호령하던 이지윤이 돌아온 것 같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진우였다. 지윤아, 통화돼? 조용한 곳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구했어. 진우 목소리가 낮았다. 어젯밤 민호 형이랑 흥신소 친구가 너 어떻게 할지 의논하는 거 녹음했어. 심장이 뛰었다. 뭐라는데? 좋은 내용은 아니야. 진우가 말했다. 사람 붙여서 미행하겠대. 몰래 사진 찍어서 협박하겠다고. 재산 분할 포기 안 하면 사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대.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진우가 계속했다. 민호영 변호사가 불법 흥신소 써서 네 뒷조사하고 있어. 약정 잡으려고. 나 약정 없어. 없으면 만들겠지. 진우가 한숨 쉬었다. 지훈아, 정말 조심해. 그 사람들 돈 때문이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야. 녹음 파일 보내줄 수 있어? 근데 약속해줘.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공개하지 않겠다고. 나도 합법적으로 구한 건 아니라서. 알아. 고마워 진우야. 아니야.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난 항상 박씨 집안이 너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호 형이랑 결혼했을 때부터 네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았거든? 내가 놀랬다.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데? 네가 박씨 집안 돈 보고 결혼했다고? 진우 목소리가 흐려졌다. 네 집안 별 볼 일 없어서 상양혼 한 거라고. 쓴웃음이 나왔다. 결혼 당시 내 연봉은 2억이었고 내 차와 저축도 있었다. 반면 박씨 집안 회사는 위기였다. 내 인맥과 능력으로 그 위기를 넘겼는데 결국 상양혼 한 건 나 취급을 받았구나. 녹음 파일 이메일로 보냈어. 걔네 이미 네 집 어딘지 알 수도 있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즉시 이메일을 확인했다. 녹음 파일은 10분 길이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했다. 민호야, 그 여자 선 좀 봐줘야지. 너무 기고만장해. 걸걸한 남자 목소리. 진정해 형. 나한테 맡겨. 애들 몇 명 붙여서 따라붙게 할게. 결정적인 순간에 사진 좀 찍으면 찍소리 못할 거야. 민호야, 조심해야 해. 걔 바보 아니야. 형,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야. 두고 봐. 사진 몇 장이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 위자료는커녕 우리한테 돈 내놔야 할걸? 민호야, 이번 일 잘 되면 크게 한턱 쏠게. 아유, 걱정 마십시오 형님. 거기서 녹음이 끝났다. 분비는 로비였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5년 동안 한 침대를 썼던 남자가 나에게 이런 비열한 덫을 놓으려 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팀워업을 했다.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강 변호사님,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해야겠어. 내가 말했다. 민호가 내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녹음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이 증거 출처 합법이야? 출처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용이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지금 날 미행하고 있을지도 몰라. 알았어. 당장 법원에 신청할게.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발급까진 시간 좀 걸려. 빨라야 내일이야. 오늘 정말 조심해. 알아. 전화를 끊고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2시. 또 다른 고객을 만나야 했다. 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다. 일부러 블랙박스와 녹음 기능이 있는 카카오 택시를 골랐다. 타면서 기사에게 웃돈을 주고 말했다. 기사님, 누가 목적지 물어보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기사는 중년 남성이었다. 백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가정사? 비슷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요.
우리 회사 정책상 승객 정보 절대 발설 안 합니다. 차가 출발하고 나는 뒤따라오는 차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아니나 다를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에서부터 따라오고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해졌다.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켜고 뒷차를 찍기 시작했다. 기사님, 죄송한데 속도 좀 늦춰서 블록 한 바퀴만 돌아주세요. 내가 말했다. 뒷차가 따라오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기사도 상황을 눈치채고 표정이 굳어졌다. 경찰 부를까요? 아니요. 일단 증거부터 잡고요. 기사가 능숙하게 몇 번 회전했고 검은 세단은 계속 따라왔다. 나는 차 번호판과 선글라스 낀 운전자의 옆모습을 선명하게 찍었다. 20분 후 차가 두 번째 고객회사 앞에 멈췄다. 바로 내리지 않고 기사에게 말했다. 기사님, 죄송한데 여기서 5분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서류에 사인만 하고 바로 올게요. 요금 2배로 드릴게요. 알았어요. 조심해요.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다른 문으로 나갔다. 5분 후 다시 거리에 나타나 다른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에서 녹음 파일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담당 형사는 40대 베테랑인 최 형사였다. 내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이진 씨, 제출하신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최 형사가 말했다. 즉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만 수사 기간 동안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접근 금지 신청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최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렇게 하죠. 관할 지구대에 연락해서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해달라고 할게요. 본인도 최대한 혼자 다니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다. 오피스텔로 바로 가지 않고 백화점에 들러 옷과 생필품을 좀 샀다. 그리고 미영이네 집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야? 미영이 문을 열고 내 짐을 보더니 얼굴이 변했다. 며칠 신세 좀 져야겠어.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다 듣고 난 미영이 얼굴이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박민호 저 개자식.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말렸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법이 해결해 줄 거야. 법? 미영이 코웃음 쳤다. 법은 너무 느려. 저런 인간들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려. 미영아,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내 말 들어줘, 제발. 나한테 계획이 있어. 미영은 한참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네 말 들을게. 대신 약속해. 나한테 다 말해줘. 더 이상 비밀은 없어. 약속할게. 그날 밤 미영이네 게스트룸에서 잤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이 켜졌다. 진우의 문자였다. 걔네 녹음 파일 없어진 거 알았어. 누가 가져갔는지 찾고 있어. 조심하라고 해. 내가 답했다. 고마워. 너도 조심해, 진우야. 몇 분 후 진우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호 형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문자를 읽고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아? 형 폰에서 어떤 여자랑 대화한 거 봤어. 아주 다정하더라. 한 6개월 된 것 같아. 6개월. 내가 박씨 집안 개처럼 일하는 동안, 매일 아침 밥 차려주고 밤늦게 기다리는 동안, 시부모 비리 맞추느라 허리 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구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6년의 헌신이 경멸뿐만 아니라 배신으로 돌아왔다. 증거 있어? 내가 물었다. 캡처 몇 개 있는데 많진 않아. 싹 다 지웠더라고. 백업에서 겨우 복구했어. 보내줘. 정말 보고 싶어? 잠시 후 대화 캡처 몇 장이 내 폰에 떴다. 노골적인 대화, 애칭, 웃고 있는 여자 사진. 나는 조용히 사진을 음시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해방감뿐이었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다. 내가 보기를 거부했을 뿐. 진우야, 라고 썼다. 이 증거 재판에서 쓸 수 있어? 정리할 시간 좀 필요해. 걱정 마. 천천히 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다. 도시 야경이 별바다처럼 빛났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 사연이 있겠지.
내 사연은 이제 가장 어두운 페이지를 넘겼다. 내일이면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내일이면 정식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9시 접근 금지 명령이 발효되었다. 강 변호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가져왔다. 제출한 증거 보자마자 법원에서 바로 승인했어. 이제 민호는 네 반경 500m 이내 접근 불가야. 전화, 문자도 못해. 제 3자 통해서 연락하는 것도 안 되고. 반응은 어때? 노발대발했지.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걔 변호사가 말렸을 거야. 위반하면 체포될 수 있으니까. 서류를 챙겼다. 이혼 소장도 이미 접수했어. 변호사가 서류를 더 내밀었다. 소장 사본이야. 아파트 소유권, 회사 지분, 위자를 청구했어. 신변 위협을 근거로 유책 배우자 주장에서 재산 분할 없는 이혼 청구했어. 두꺼운 소장을 훑어봤다. 페이지마다 증거가 가득했다. 은행 내역, 대화 캡처, 녹음 파일, 미행 사진. 승소 확률은? 아주 높아.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힘든 싸움이 될 거야. 박씨 집안이 쉽게 포기 안 할 테니까. 알아. 서류를 덮었다. 그들도 반격하기 시작했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문자. 지은아, 너 정말 이걸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보자. 캡처하고 저장한 뒤 번호를 차단했다. 또 그놈이야? 변호사가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면 걔가 보낸 사람이겠지. 휴대폰을 탁자에 놓았다. 강 변호사님, 나 아이디어 하나 있어. 뭔데? 이거 공론화하고 싶어. 변호사가 놀랐다. 정말? 가정사 공개하면 너한테도 피해갈 텐데. 알아. 내가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싸우기 싫어. 박씨 집안이랑 민호가 어떤 인간들인지 세상이 알았으면 해.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지지할게. 대신 선을 지켜야 해. 감정적인 비난 말고 팩트만. 알았어. 그날 오후 대학 동창인 윤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지금 메이저 언론사 탐사보도 기자였다. 지은아, 윤 기자는 내 전화에 깜짝 놀랐다. 정말 오랜만이다. 윤 기자, 나 부탁 하나만 하자. 서두 없이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난 윤 기자는 한참 침묵했다. 지은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준비됐어. 알았어. 윤 기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인터뷰할게. 대신 제대로 하자. 확실한 증거랑 명확한 법적 근거로. 다 있어. 이영이 회사 회의실에서 만났다. 윤 기자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져왔다.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5년 전 결혼부터 퇴사, 시댁 헌신, 칼바람 속 기다림, 시어머니 약사건, 민호의 협박, 6개월 된 불륜까지.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울거나 화내지 않았다. 담담하게 사실만 나열했다. 하지만 이야기 끝에 윤 기자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지은아, 녹음기를 끄며 그녀가 물었다. 이 증거들 써도 돼? 써도 돼. 준비한 봉투를 건넸다. 은행 내역, 대화 캡처, 녹음 파일. 여기 다 있어. 접근 금지 명령서랑 이혼 소장 사본도. 윤 기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야. 협박, 강요, 어쩌면 경제범죄까지 얽힌 사건이야.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한 거야. 내가 말했다. 복수가 아니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여자들도 방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윤 기자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걱정 마. 자극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게 팩트 위주로 제대로 쓸게. 고마워. 인터뷰 후 윤 기자는 밤새 기사를 썼다. 내일 아침 보도될 거라고 했다. 그날 밤 미영이 집에서 거의 잠을 못 잤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켜졌다. 진우였다. 너 인터뷰한 거 걔네 알았어? 진우가 말했다. 민호 형 완전 돌았어. 기사 막으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야. 막을 수 있을까? 글쎄, 걔도 언론 쪽에 아는 사람 좀 있어서. 잠시 망설이다 윤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윤 기자, 민호가 기사 막으려 할 수도 있어.
조심해.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걱정 마. 이미 편집국장 승인 났어. 내일 일면 톱이야. 다음날 아침 혈시 정각, 기사가 예정대로 보도되었다.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지 않았다. 온영 헌신에 칼바람 방치로 답한 재벌가, 한 여성의 이혼 투쟁. 하지만 내용은 탄탄했고 증거는 반박불가였다. 특히 캡처 내용과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보도 30분 만에 내 폰이 불나기 시작했다. 옛 동료, 고객, 친구, 몇 년간 연락 없던 친척들까지 받지 않고 단체 문자를 보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괜찮습니다. 오전 10시 윤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지은아, 기사 대박 났어. 벌써 조회수 100만 넘었어. 실시간 검색어 3위야.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과연 관련 검색어가 상위에 있었다. 댓글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었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민호 끝났어. 윤 기자가 말했다. 이 여론이면 걔 아무 짓도 못해. 그러길 바래. 하지만 박씨 집안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10시 30분 강 변호사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은아, 민호 변호사 연락 왔어. 명예훼손이랑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겠대. 하라고 해. 내가 말했다. 난 사실만 말했고 증거 다 있어. 그리고 맞고소하겠대. 네가 결혼 생활 중 자산 횡령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재산 관리 능력 없다고. 나? 차갑게 웃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해.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증거를 더 정리하기 시작했다. 싸우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오후 샵 2시 뜻밖의 전화가 왔다. 시아버지 박상훈 회장이었다. 5년 동안 시아버지는 나에게 비교적 점잖으셨지만 그게 다였다.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회장님, 아버지 대신 그렇게 불렀다. 지은아. 박 회장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기사 봤다. 그가 계속하길 기다렸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온 건 내가 집안 단속을 못한 탓이다. 그가 한숨 쉬었다. 민호가 잘못했고 제 어미도 잘못했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사과받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안다. 박 회장이 잠시 침묵했다. 지은아, 단둘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망설였다. 걱정 마라. 억지로 뭘 강요하진 않겠다. 박 회장이 말했다. 그저 박씨 집안이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조용한 찻집 룸에서 만났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눈밑이 거무스름했다. 앉거라. 여기 차가 아주 좋다. 그가 차를 따라주었다. 나는 앉았지만 찻잔에는 손대지 않았다. 지은아, 박 회장이 나를 보았다. 지난 5년 동안 너 많이 힘들었지? 알고 계셨나요? 조금은,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고부 갈등은 을에 있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지. 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 다 사실이냐? 그가 물었다. 민호가 정말 널 협박하고 바람 피웠니? 증거는 기사에 다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못 믿으시겠다면 원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이 아픈 듯 손을 저었다. 못 믿겠다는 게 아니다. 그저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변했을 줄은 상상도 못해서다.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제 어미랑 35년 살았다. 성격 고약한 건 알았지만 난 항상 져줬어. 민호가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안다. 박 회장이 잔을 내려놓았다. 지은아, 오늘 널 부른 건 누굴 변호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박씨 집안이 너에게 빚을 졌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 보상으로 뭘 원하니?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마. 나는 놀랐다. 이혼 찬성하시나요? 찬성한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결혼 계속 해봐야 너만 망가질 거다. 이혼이 너한테도 민호한테도 최선이야. 이 늙은 남자를 보며 문득 가슴 한구석이 찡했다. 5년 동안 박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느꼈던 온기. 비록 겨울 햇살처럼 희미했지만 회장님,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불렀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다.
내가 자격이 없지. 박 회장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라. 열어보니 주식 양도계약서였다. 박 회장 명의의 회사 지분 10%를 나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네가 받을 자격 있다. 박 회장이 말했다. 회사 성장의 절반 이상은 네 덕분이야. 10%는 아주 적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복잡한 심경으로 서류를 보았다. 왜 이러시는 거죠? 내가 민호 아비이자 이 집안 가장이니까. 박 회장이 일어섰다. 자식 잘못 키우고 집안 관리 못한 내 책임이다. 이 주식은 내 작은 보상이자 널 지지한다는 뜻이야. 그가 문으로 걸어가다 멈췄다. 지훈아, 민호 설득해서 이혼 합의하게 하마. 하지만 제 어미는 조심해라. 그 여자는 쉽게 포기 안 할 거다. 알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나간 뒤 한참 동안 룸에 혼자 있었다. 시장 가치로 10%면 최소 30억은 된다. 원래 요구했던 30%에 더하면 40%다. 그 정도면 회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박 회장의 지지였다. 그건 어떤 돈보다 가치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 변호사였다. 지은아, 민호 변호사가 소송 취하했어. 어떤 거? 명예훼손이랑 맞고소 전부 취하. 변호사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그리고 새 합의안 제시했어. 뭐라고? 아파트 너한테 회사 지분 20%, 현금 20억. 변호사가 말했다. 대신 기사 내리고 인터뷰 더 이상 안 하는 조건으로. 나는 웃었다. 박 회장이 움직였구나. 전에 내가 말했다. 기사 안 내리고 인터뷰 계속할 거라고. 대신 조건 협상은 하겠다고. 아파트, 지분 30%, 현금 30억. 이게 내 마지노선이야. 그들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일 거야. 내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민호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니까. 과연 1시간 후 변호사가 다시 전화했다.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다. 받아들였어. 지은아, 걔네가 받아들였어. 별로 놀랍지 않았다. 언제 사인해? 내일 오전 내 사무실에서.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찻집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휴대폰을 꺼내 윤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윤 기자, 고마워. 근데 기사 내릴 필요 없고 후속 인터뷰 계속할 거야. 여자들이 결혼 생활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윤 기자가 즉시 답했다. 지은아, 자랑스럽다. 휴대폰을 넣고 붐비는 거리를 걸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내일 합의서에 사인하면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난다. 내일 내 모든 걸 되찾는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강 변호사와 나, 다른 쪽에는 민호, 그의 변호사, 배 변호사, 그리고 시어머니 김영자. 박 회장은 오지 않았다. 변호사 말로는 어젯밤 몸이 안 좋아서 모든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한다고 했다. 아들의 실패를 지켜보고 싶지 않아서 라는 걸 알았다. 시작하죠. 강 변호사가 합의서 사본을 테이블 위로 길었다. 배 변호사는 중년의 마른 남자로 무표정하게 서류를 훑었다. 민호는 계속 나를 쳐다봤다. 분노, 원망, 그리고 내가 무시하고 싶은 희미한 애원이 섞인 눈빛이었다. 시어머니 김영자는 시작부터 계속 궁시렁거렸다. 배은망덕한 년, 독사 같은 년. 김영자 여사님,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끊었다. 조용히 안 하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뭐라고 하려는데 민호가 손을 잡았다. 엄마, 제발. 시어머니는 억지로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칼 같았다. 배 변호사는 합의서를 빠르게 검토하고 펜으로 체크했다. 10분 후 고개를 들었다. 이지은 씨, 아파트 소유권 관련해서 원본 매매 계약서랑 대출 상환 영수증 확인 필요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폴더를 건넸다. 배 변호사는 꼼꼼히 확인했고 민호도 몸을 숙여보았다. 계약금과 지난 5년 대출금이 내 개인 계좌에서 나간 걸 확인하자 얼굴이 더 굳어졌다. 이 부분은 문제 없군요. 배 변호사가 폴더를 덮었다. 하지만 회사 지분 30%는 과합니다.
박 씨네 회사는 가족 기업이고 이지은 씨가 결혼 후 경영에 참여했지만 어디까지나. 배 변호사님, 내가 말을 끊었다. 지난 5년 동안 회사 기여도 증명할 성과 보고서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언론에 이것도 넘길까요? 배 변호사 표정이 순간 굳었다. 민호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지훈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까지? 내가 그를 보았다. 흥신소서서 미행하고 사진 찍어 협박하려던 당신에 비하면 누가 더 심한 건데?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키며 아들을 보았다. 민호야, 너 정말... 엄마! 민호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배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알겠습니다. 지분 문제도 수용하죠. 하지만 현금 30억은 너무 큽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지금... 그럼 주식으로 줘요. 내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분 35%로 올리고 현금 10억으로 낮추죠. 배 변호사가 민호를 보았다. 그는 이를 악물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 변호사가 말했다. 김영자 여사의 언론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전현한테 사과를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해. 엄마, 민호 목소리가 거의 애원조였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제발요. 싫다! 시어머니 고함이 방에 울렸다. 내가 30년 넘게 널 키웠는데 이제 와서 저 여자 때문에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민호 너 부끄럽지도 않냐? 민호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장면을 보니 통쾌함보다 슬픔이 느껴졌다. 이게 박씨 집안이었다. 수십 년 동안 여장부의 권위주의에 지배당한 가족. 아버지는 침묵하고 아들은 복종하고 딸은 제멋대로인. 그리고 그걸 바꾸려던 이방인인 나는 희생양이 된. 엄마, 민호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다. 사과 안 하시면 저 집 나갑니다. 앞으로 엄마 일 신경 안 쓸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어붙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을 보았다. 뭐라고 했니? 들으셨잖아요. 민호가 또박또박 말했다. 사과하시든지 제가 나가든지 선택하세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 얼굴색이 몇 번 변하더니 결국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알았다. 사과하마. 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대신 신문 지면으로만 해. 직접은 안 해. 문제 없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다. 사과문은 저희가 작성합니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양측 변호사가 합의서를 항목별로 검토했고 나는 해당 라인에 서명했다. 이지은. 강해 보이는 이름이었다. 오늘부터 이 이름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서명 후 배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다. 일주일 내로 사본 전달될 거고 최종 이용 판결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오늘부로 효력 발생합니다. 일어나려는데 민호가 불렀다. 지은아. 귀를 돌아봤다. 그가 일어나 다가왔다. 입술이 여러 번 움직이다 결국 한 단어를 뱉었다. 미안해. 5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너무 늦었다. 잘 지내. 내가 말하고 돌아섰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선글라스를 쓰고 택시를 잡으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최진우였다. 지은아, 합의서 사인했어? 어떻게 알아? 민호형 SNS 프로필. 진우가 말했다. 게시물. 다 끝났다. 배경사진이 법률사무소 건물이야. 눈썹을 치켜 올리고 SNS를 열었다. 과연 민호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글은 없고 마침표 하나. 그 밑에 벌써 댓글이 많이 달렸다. 박씨 집안 친척, 친구들, 격려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놀라는 사람. 클릭하지 않고 넘겼다. 지은아. 진우 목소리가 머뭇거렸다. 이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호형 내연녀 임신했대. 내가 얼어붙었다. 3개월 정도 됐대. 진우가 계속했다. 어제 병원 검진 갔는데 민호형 같이 있었나 봐. 병원 일하는 친구가 봤대. 3개월. 내가 시어머니 약 때문에 뛰어다닐 때, 그가 탐정 써서 협박하려 할 때, 도서관 카페에서 마지막 기회 달라고 할 때, 그 여자는
이미 그 아이를 베고 있었구나.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지은아, 괜찮아? 괜찮아. 삐져나온 웃음, 눈물을 닦았다. 알려줘서 고마워. 화 안 나? 화가 왜 나? 내가 대답했다. 내가 그를 떠난 게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는지 증명해 주는 건데. 전화를 끊고 바로 택시를 잡지 않고 벤치에 앉았다. 임신이라 차라리 잘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않겠지? 시어머니도 새로 설교할 며느리와 기다릴 손주가 생겼으니 바쁘시겠고, 이걸로 박씨 집안과 묶인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미영이었다. 어떻게 됐어? 사인했어? 사인했어. 내가 말했다. 아파트 내 거고 집은 35%. 현금 10억. 수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다. 대박이다, 이지은. 너 진짜 대단해. 오늘 밤 축하해야 해. 식당 예약했어. 얘 친구들 다 불렀으니까 무조건 와. 알았어. 아, 참. 미영이 목소리를 낮췄다. 방금 들었는데 민호 내연녀 그년 임신했대. 알았어? 방금 들었어. 쓰레기 같은 놈. 미영이 욕을 하더니 덧붙였다. 뭐 차라리 잘 됐다. 걔도 이제 너 못 건드려. 내 말이. 이따 봐. 예쁘게 하고 와. 전화를 끊고 드디어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미영이네 집도 오피스텔도 아니었다. 내 집, 민호와 살았던 이제 온전히 내 것인 집이었다. 택시가 단지 입구에 섰다. 카드키를 찍고 들어갔다. 똑같은 풍경, 똑같은 건물, 똑같은 엘리베이터. 하지만 집 문 앞에 섰을 때 멈췄다. 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짐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 보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구를 나르고 있었다. 거실이 반쯤 비었다. TV 장식장, 소파, 커피 테이블, 책장 다 사라졌다. 민호가 방에서 박스를 들고 나오다 나를 보고 멈췄다. 여기 왜 왔어? 내 집이야. 내가 말했다. 오면 안 돼? 그가 박스를 내려놓았다. 표정이 어색했다. 짐 챙기러 왔어. 오늘 합의했으니까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는 5년의 삶을 투자한 집을 보았다. 이제 낯설고 텅 비었다. 다 가져가. 내가 말했다. 싹 다 비워. 하나도 남기지 마. 민호는 움직이지 않고 나를 보았다. 지은아,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당신이 원했잖아. 내가 차분히 말했다. 난 아니었어. 그가 고개를 숙였다. 알아. 이삿짐 직원들이 계속 짐을 날랐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공기 중엔 발소리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만 있었다. 그 여자 임신했다며? 내가 불쑥 물었다. 민호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어떻게 알았든 상관없어. 내가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 아빠 된다는 거야. 축하해. 지은아, 너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내가 말을 끊었다. 우리 이제 남이야. 당신 사정 알 바 아니야. 그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보며 마지막 남은 미련조차 사라지는 걸 느꼈다. 아, 참.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새 자물쇠 열쇠야. 짐 다 빼면 경비실에 맡겨. 그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다. 잘 지내? 말하고 돌아섰다. 지은아! 그가 등 뒤에서 불렀다.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정말 미안해. 멈췄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민호 씨, 내가 말했다. 사과 받아줄게. 하지만 오늘부로 우린 완전히 끝이야.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쨍쨍했다. 휴대폰을 꺼내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영아,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 이 아파트 팔고 싶어. 뭐? 왜? 방금 되찾았잖아.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아. 내가 썼다.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미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다. 알았어. 부동산에 얘기해 놓을게. 어떤 집 구할까? 내 집 근처, 작고. 내가 말했다. 채광 좋고 홈오피스 있고 나만의 공간이 있는 곳. 맡겨둬. 휴대폰을 넣고 깊게 숨을 쉬었다. 공기가 상쾌했다. 초봄 냄새가 났다. 드디어 겨울이 끝났다. 이제부터 정말 바빠질 것이다.
아파트 팔고, 새 집 사고, 사무실 꾸미고, 새 프로젝트 시작하고.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번엔 나를 위한 바쁨이니까. 단지 입구에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안녕. 한 달 후, 새 집 테라스에 서서 정원에 피기 시작한 벚꽃을 보았다. 집은 크지 않았다. 25평, 방 2개, 거실 하나. 하지만 구석구석 온전히 내 것이었다. 큰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거실을 따뜻하게 비췄다. 서재에는 지난달 모은 책들로 채운 새 책장이 있었다. 어때? 마음에 들어? 미영이 부엌에서 커피 2잔을 들고 나왔다. 완전 좋아. 커피를 받아들며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 미영아.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는 내 매니저나 다름없었다. 옛 아파트 팔고 새 집 사고 인테리어 하고 사무실 시안까지 골라줬다. 아유 별 말씀을. 미영이 테라스 난간에 기대었다. 근데 진짜 지은아, 너 한 달 사이에 많이 변했다. 그래? 그녀가 진지하게 나를 보았다. 눈빛이 달라. 예전엔 항상 방어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단단해 보여. 부정하지 않고 웃었다. 지난 한 달간 많은 일이 있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생각보다 쉬웠다. 박 회장이 준 10% 지분이 결정적이었다. 가장의 지지를 받으니 나머지 친척들은 찍소리도 못했다. 시어머니 김영자의 사과문이 신문에 실렸다. 억지로 쓴 티가 팍팍 났지만 공식 기록이 남았다는 게 중요했다. 민호와 살던 아파트를 팔고 그 돈과 위자료로 이 집을 샀다. 대출 없는 진짜 내 집. 스튜디오 인테리어도 끝났고 내일 정식 오픈이다. 김 대표님과 손 대표님이 화환을 보냈고 다른 고객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참, 그 얘기 들었어? 미영이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박씨 집안에 드라마 찍었다던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일? 민호 그 자식 내연녀 임신했었잖아. 며칠 전에 유산했대. 미영이 목소리를 낮췄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던데. 김영자 여사가 매일 들볶았나 봐. 잠시 멍했다. 그런 일까진 예상 못했다. 지금 박씨 집안 난리 났어. 미영이 계속했다. 민호는 엄마 탓하고 여사는 여자가 복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여자는 헤어지자고 하고 완전 콩가루야.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설마 불쌍하다고 하진 않겠지? 미영이 나를 보았다. 아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기쁘지도 않아. 걔네 일은 이제 나랑 상관없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내일 스튜디오 오픈인데 진짜 파티 안 해? 조용히 시작하고 싶어. 전화가 울렸다. 강 변호사였다. 지은아,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좀 어두웠다. 말씀하세요. 민호가 널 보고 싶어해. 인상을 찌푸렸다. 왜? 직접 사과하고 싶대. 그리고 꼭 할 말이 있대. 몇 초간 침묵했다.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말했어. 변호사가 말했다. 근데 아주 완강해. 네가 동의 안 하면 할 때까지 기다리겠대. 기다리라지 뭐. 지은아,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다. 내 생각엔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얼굴 보고 마무리해야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일들도 있어. 휴대폰을 든 채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잎을 보았다. 알았어.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해. 사람 많은 놀이터역 카페를 약속 장소로 잡았다. 안전한 곳.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다. 한 달 만에 보는데 아주 수척해졌다. 다크서클이 짙고 면도도 안 했다. 예전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은아, 그가 일어났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고개만 까딱하고 맞은편에 앉았다. 뭐 마실래? 안 마셔. 내가 말했다. 할 말만 하고 가.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여전하네. 대답 없이 그를 보았다. 민호는 심호흡을 하더니 긴장한 듯 손을 깍지꼈다. 먼저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엄마 일, 내 일, 전부. 접수했어. 내가 말했다.
다른 건? 두 번째는 그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가 전해달래. 열어보니 또 다른 주식 양도 계약서였다. 박 회장이 추가로 5% 지분을 주는 내용이었다. 이건 아버지 개인적인 뜻이야. 이혼 합의랑 상관없어. 민호가 말했다. 박씨 집안이 너한테 준 빚은 평생 못 갚는다고. 복잡한 심경으로 서류를 보았다. 세 번째는 민호 목소리가 더 잠겼다. 아이, 유산됐어. 내가 고개를 들었다. 너 미워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미워했었지만 이젠 아니야.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 낭비야. 너한테 더 이상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민호 표정이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지은아, 내가 자격 없는 거 알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널 잘 대해주지 못해서 엄마가 널 괴롭히게 둬서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약 되돌릴 수 있다면 맹세코 안 그랬을 거야. 만약은 없어. 내가 말을 끊었다. 민호 씨, 우린 못 돌아가. 돌아가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야.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랑 네 가족이었으니까. 그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들썩였다. 그 여자는 내가 물었다. 아직 만나? 헤어졌어.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 잃고 엄마랑 대판 싸우더니 위자료 받고 떠났어. 예상대로네.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 그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네가 회사 대주주니까 난 이 도시 떠날까 봐.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한때 남편이었던 이 남자를 보며 문득 연민이 느껴졌다. 평생 권위적인 엄마에게 눌려 살며 회피와 타협에 익숙해졌다가 결국 모든 걸 잃은 남자. 민호 씨, 내가 말했다. 이제 어른이 돼. 그가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32이야.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거야? 네 엄마 집착, 네 유약함, 네 배신 다 네 결정이었어. 네 인생 책임지는 법 좀 배워. 그는 한참 침묵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방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민호가 불쑥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만약 그날 엄마가 파티 주소 주는 걸 깜빡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달랐을까? 잠시 생각하다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니, 그 칼바람은 이미 존재하던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줬을 뿐이야. 그 일이 없었어도 우린 결국 이렇게 됐을 거야. 그가 눈을 감았다.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알았어. 그가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한때 날 사랑해줘서. 그리고 날 떠나줘서. 나는 일어섰다. 할 말 다 한 것 같네. 잘 지내? 잠깐. 그도 일어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자, 이거 돌려줄게. 열어보니 결혼 예물로 내가 사준 시계였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3달치 월급 모아 산 거였다. 항상 차고 다녔는데 그가 말했다. 이젠 차면 안 될 것 같아. 상자를 받았다. 알았어. 잘 가, 민호 씨. 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공원길을 걸으며 뛰어노는 아이들, 산책하는 노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을 보았다. 삶은 계속된다. 휴대폰이 울렸다. 스튜디오 인테리어 실장이었다. 대표님, 마지막 가구 들어왔어요. 와서 보실래요?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시계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과거는 과거다. 스튜디오는 도심 디자인 센터에 있었다. 15평, 작업 공간, 미팅룸, 작은 탕비실로 나뉘어 있었다. 화이트와 우드통의 미니멀한 인테리어. 대표님, 여기 보세요. 실장이 선반을 가리켰다. 요청하신 대로 이동식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레이아웃 바꾸기 편하실 거예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요. 그리고 이건 숨겨진 프로젝터. 미팅 때 바로 쓰시면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별 말씀을요. 실장이 웃었다. 스튜디오 멋져요, 대표님. 위치도 좋고 감각도 좋고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실장이 나간 뒤 텅 빈 스튜디오에 혼자 남았다. 내일이면 이지은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내일 진짜 새 삶이 시작된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김 대표님이었다.
이지은 대표, 내일 오픈이지? 비서편에 화한 보냈어. 대표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야. 김 대표님이 말했다. 진심이야. 지은씨, 난 당신 믿어. 내가 본 디자이너 중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거든.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그리고 다음 달에 업계 컨퍼런스 있는데 참여해볼래? 내가 연사로 추천할 수 있어. 구미가 당겼다. 주제가 뭔데요? 여성 창업과 디자인 혁신. 김 대표님이 말했다. 지은 씨 경험이 훌륭한 케이스 스터디가 될 거야. 잠시 생각했다. 네, 할게요. 좋아, 정보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갔다. 밖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5년 전 나도 저랬다. 꿈, 열정,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다. 사랑 때문에 그걸 버렸지만 이제 다시 찾았다. 아니, 다시 찾은 게 아니다. 5년의 경험과 상처, 성장을 안고 새로 시작하는 거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진우의 문자였다. 뉴스 봤어, 지은아? 스튜디오 오픈 축하해. 친구 회사 브랜드 리뉴얼 필요한데 추천해도 될까? 답장했다. 당연하지. 고마워. 아, 그리고 민호 형 오늘 오후 비행기로 떠났어. 문자를 보고 답했다. 그도 잘 살길 바래. 진짜? 이제 안 미워? 미워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라고 썼다. 나한텐 더 중요한 일이 많거든. 뭐가? 내 스튜디오 성공시키는 거, 나 같은 여자들 돕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인생 잘 사는 거. 진우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지은아, 너 멋지다. 그냥 지은이라고 불러. 내가 말했다. 그동안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지은아, 그가 답했다.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래. 휴대폰을 넣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를 둘러봤다. 모든 게 완벽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2달 후 업계 컨퍼런스 공식 초청장이 왔다. 여성 창업과 디자인 혁신 포럼. 3번째 연사. 시간은 20분. 20분? 초청장을 본 미영이 말했다. 20분에 무슨 말을 해? 네 5년 스토리는 30부작 드라마감인데. 웃으며 초청장을 챙겼다. 핵심만 말해야지. 핵심이 뭔데?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목소리? 내가 말했다. 모든 여자는 자기 목소리를 가질 권리가 있고 그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있다는 거. 미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여갔다. 멋지다, 이지은. 가서 보여줘. 다음 2주 동안 낮에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밤에는 발표 준비를 했다. 스튜디오는 오픈 이후 쉴 새 없이 바빴다. 갓 졸업한 어시스턴트 2명을 뽑았다. 에너지 넘치고 아이디어 많고 무엇보다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었다. 대표님, 요청하신 시장 분석 보고서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훑어보니 논리적이고 데이터 상세하고 자기 의견까지 있었다. 아주 잘했어. 진심으로 칭찬했다. 그들이 나간 뒤 창가에 서서 거리의 활기를 지켜보았다. 이런 충만감 정말 오랜만이었다. 이게 삶이지. 전화가 울렸다. 강 변호사였다. 지은아, 괜찮아? 왜? 민호 어머니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상태가 위중하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의사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래. 변호사가 계속했다. 민호 귀국해서 병원에 있어. 너한테 알리는 건 혹시 가볼 생각 있나 해서. 내가? 아니. 변호사가 즉시 부정했다. 안 가도 돼. 그냥 알리는 거야. 어쨌든 한때 시어머니였으니까. 한때 시어머니. 5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다. 그리고 그녀가 쓰러진 게 나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아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가야 하나? 도리상 가야 할 것 같지만 감정적으로는 싫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민호였다. 한참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지은아. 민호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염치 없는 거 아는데.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의사가 며칠 못 넘긴대. 계속 네 이름만 불러. 내 이름 부르면서 뭘 하는데? 민호가 잠시 침묵했다. 미안하다고. 눈을 감았다. 지은아, 제발 부탁이야. 민호 목소리가 갈라졌다. 딱 10분만 엄마 편하게 가실 수 있게. 휴대폰을 든 채 창밖을 보았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많은 기억이 스쳤다. 처음 봤을 때 시어머니의 훑어보는 눈빛. 결혼식 때의 억지 미소. 매일 아침 불평하던 목소리. 그리고 그날 칼바람 속에서 깜빡했다고 하던 말. 미웠다. 정말 미웠다. 하지만 지금은 무덤덤함 뿐이었다. 어느 병원이야? 민호는 내가 동의할 줄 몰랐는지 잠시 멍하다 다급하게 대답했다. 대학병원 3층 입원실 307호. 307호. 약사건 때 입원했던 그 방이다. 오후에 갈게. 내가 말했다. 오래 안 있을 거야. 고마워 지윤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미영에게 문자했다. 미영아, 오후에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미영이 바로 전화했다. 병원? 너 아파? 내가 아니라 내가 말했다. 민호 어머니 뇌출혈로 위독해. 나 보고 싶대. 소화기 넘어 침묵. 지은아, 미영이 마침내 말했다. 안 가도 돼. 알아.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나를 위해 가야겠어. 오후 3시 미영과 함께 대학병원 3층에 도착했다. 민호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고 눈이 빛났지만 뒤에 미영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안내. 섬길 7호는 박씨 집안 친척들로 가득했다. 나를 보는 표정이 제각각이었다. 시어머니는 온갖 튜브를 꽂고 누워 있었다. 한 달 만에 보는데 앙상하게 말랐다. 엄마, 민호가 귀에 속삭였다. 지은이 왔어.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방을 훑더니 마침내 나에게 고정됐다.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다. 지은아. 침대로 다가갔다. 어머니. 예전처럼 불렀다. 시어머니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넌 좋은 아이였어. 내가 복을 걷어 잤지.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모니터 알람이 울렸다. 간호사가 달려와 우리를 물렸다.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돼요. 다들 나가주세요. 친척들이 하나둘 나가고 결국 미영, 민호, 나 그리고 내내 침묵하던 박 회장만 남았다. 지은아, 박 회장이 말했다. 와줘서 고맙다.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나를 보고 있었다. 입술이 소리 없이 미안해를 반복했다. 다가가 손을 잡았다. 한때 나에게 삿대질하던 손. 이제 차갑고 힘없고 뼈만 남은 손. 어머니, 내가 말했다. 용서할게요. 그녀 눈이 커지더니 눈물이 솟구쳤다. 편히 가세요. 내가 계속했다. 전 다 털어냈어요. 그녀가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는 힘으로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민호를 애처로운 눈으로 보았다. 민호가 다가와 다른 손을 잡았다. 엄마, 걱정 마. 민호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나 잘 살게. 시어머니 시선이 박 회장에게 갔다가 다시 나에게 왔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모니터 선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밖으로 밀려났다. 문이 닫히기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30분 후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임종하셨습니다. 곡소리가 터졌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박 회장은 노인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은아, 괜찮아? 미영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정말 괜찮았다. 슬픔도 원망도 안도감도 아니었다.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 다가왔다. 지은아,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엄마 웃으면서 가셨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잘 모셔. 내가 말하고 미영을 보았다. 가자. 병원을 나오니 어둑어둑해졌다. 지은아, 미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용서했어? 왜? 미워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미 대가는 치렀잖아.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와서 차를 마시며 폰을 확인했다. 진우의 문자. 고모 뵈러 갔다며. 생각보다 따뜻하네, 너? 답장했다. 따뜻한 게 아니라 다 내려놓은 거야.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징호, 과거의 나, 다 내려놓았다. 일주일 후 업계 컨퍼런스가 열렸다. 자, 이지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했지만 좌절을 딛고 일어선 그녀. 오늘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박수 소리를 들으며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분 발표 동안 5년의 침묵, 칼바람 속 각성,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에 대해 말했다. 발표를 마치자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질의응답 시간,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났다. 대표님, 만약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목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억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에게서 5년 전 내 모습을 보았다. 떠나세요. 내가 말했다. 당신 목소리를 무시하는 환경을 떠나세요.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세요. 하지만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울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외로움이 침묵보다 낫습니다. 외로움은 일시적이지만 침묵은 영혼을 죽이니까요. 다시 박수가 터졌다. 행사 후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건넸다. 인파가 흩어질 때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훌륭한 발표였어. 최진우였다. 여긴 웬일이야? 배우러 왔지. 그가 웃었다. 이렇게 영감 주는 강연일 줄 몰랐네. 그가 같이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성들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는 법률, 심리상담 플랫폼. 나는 주저없이 수락했다. 몇 달 후 우리 팀이 만든 피닉스라는 플랫폼이 정식 론칭했다. 발표회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피닉스를 시작합니다. 이건 대결이나 증오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침묵 속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다고. 당신의 삶은 중요하다고. 당신은 존중받고 들려질 자격이 있다고. 발표 후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희망의 집 여성들이 다가왔다. 정말 그런 일 겪으셨나요? 한 젊은 여자가 물었다. 네, 그랬죠.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잠시 생각했다. 어느 날 절대 오지 않을 주소를 기다리며 칼바람 속에 이 시간 서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는 걸. 소녀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을 잡아주었다. 그러니까 첫 단계는 나 자신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집으로 가는 길 박 회장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아주 의미 있는 일 시작했다고 들었다. 자랑스럽구나. 그 말이 뭉클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집 아래 멈춰 밤하늘을 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5년 전 그 눈 오던 날, 칼바람 속 기다림,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냈던 순간이 떠올랐다. 진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반겼다. 이건 내 집, 내 삶, 내 목소리였다.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피닉스 로고, 번데기에서 나오는 나비가 빛났다. 날개에 작은 글씨로 두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자유. 그래, 이건 단순히 신체적 자유가 아니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영혼의 자유였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 다시 태어난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지은의 목소리는 이제 수많은 다른 목소리들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다.